안녕하세요. 저는 아우토크립트에서 CTO를 맡고 있는 심상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자동차의 보안 기술과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저희 아우토크립트라는 회사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아우토크립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우토크립트는 자동차 보안 분야에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걸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아우토크립트는 펜타시큐리티에서 분사된 회사인데요. 펜타시큐리티는 97년에 창립된 정보보안 전문 회사이고요. 저희가 펜타시큐리티에서 IoT 쪽, 특히 자동차 보안 쪽 기술을 열심히 개발을 하다가 2019년에는 아우토크립트라는 회사를 별도로 분사를 해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2007년부터 자동차 보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자동차의 부품사,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들과 같이 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사업들이 있고요. 오른쪽은 정부 관련돼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CITS라는 사업이 국토부에서 굉장히 스마트카 분야에서 좀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CITS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근래에는 서울, 제주, 그리고 울산, 광주에서 각 지자체 실증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우토크립트가 여기에 들어가는 보안 기술들을 전문적으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보시면 자동차 내부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하는 것, 요게 이제 인비이클 시큐리티이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외부랑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한 V2X, 그리고 자동차가 전력망, 그리고 특히 이제 전기차 충전에 관련해서 필요한 보안 기술들이 또 있는데요. 이런 분야들이 V2G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V2D는 스마트폰하고 자동차하고 연결을 할 때 안전하게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저희가 FMS라고 해서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자동차들이 많아지면 그럼 이 자동차들을 플랫폼상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들이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안으로 확장된다면 이 자동차가 안전하게 어떻게 주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관리하는 이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그게 관련돼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외에서 수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포브스 아시아에서 100개의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저희가 사이버 시큐리티 V2X, 특히 V2X 보안에 필요한 기술들을 공급하는 글로벌 탑 리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뭐 서울에서 본사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외에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북미에서 저희가 사업 활동을 열심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자동차 보안 그리고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대중화된 게 근래에 한 100년 정도라고 본다면 그동안은 자동차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래에는 자동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연결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전기차도 자동차의 변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들이 미래에는 스마트함을 더해서 스마트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스마트카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저희가 한 5가지 정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동차가 스마트가 된다라는 뜻에서 자동차가 car becomes smart라고 용어를 저희가 만들었고 케임즈에서 따와서 5가지 키워드를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커넥티비티입니다. 네, 자동차가 다양한 연결성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의 연결성이라는 게 기존에는 텔레매틱스를 제공을 했었죠. 자동차에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연결을 해서 자동차의 문을 연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시동을 건다든지 요즘 날씨가 조금 추워지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온도를 공조기를 미리 설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던 것 이런 게 텔레매틱스이죠. 근데 이런 텔레매틱스 서비스 채널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양한 채널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미래에는 훨씬 더 많은 채널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자율주행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주제일 텐데요. 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 현재는 3단계 정도의 수준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는 4단계 기술도 나오고, 미래에는 5단계 기술까지 넘어가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것이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점점점 스마트카가 되고,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하고 비슷하게 간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존에 피처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넘어왔죠. 피처폰에서는 우리가 핸드폰,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이전에 피처폰 같은 경우에는 피처폰을 제조하는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기능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제조사가 제공해주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기능들을 마음대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이 디바이스가 굉장히 개인화된 디바이스가 됐죠. 네,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동차에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들이 탑재되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 자동차의 효용성이 극대화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력화입니다. 자동차가 점점점 전기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많이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전력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산업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충전기, 전력망 이런 부분들이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안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다양한 연결성이라든지 자율주행, 그 다음에 모바일 서비스, 그 다음에 전력화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보안이라는 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자동차를 타기가 무서워지겠죠. 그래서 이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에 보안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로는 무조건 커넥티비티가 다양화됐다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의 많은 자료들도 보시면 자동차의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가 다양한 연결성의 증가 때문에 공격 표면, 그러니까 어택 서피스가 늘어나고 있고 그 어택 서피스가 늘어남으로써 자동차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자동차의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자동차의 다양한 연결성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동차와 자동차가 연결하는 V2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와 도로가 연결하는 V2I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랑 연결하는 V2P도 있겠죠. 최근에는 이 보행자의 컨셉이 굉장히 폭넓어졌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주변을 걸어가는 보행자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킥보드도 있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있고 이런 안전성이 좀 부족한 그런 교통수단들이 많이 있죠. 그런 수단들까지 커버하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전기차가 되면 V2G 연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스마트폰이랑 연결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와 홈을 연결하는, 집이랑 연결하는 이런 시나리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랑 연결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앞으로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5G 같은 네트워크가 본격화되면 그러면 자동차가 광대역 서비스 통신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연결성 때문에 우리가 공격 표면이라고 말씀드렸던 이렇게 어택 서피스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공격을 당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이프티 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시큐리티가 같이 중요해집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세이프티 컨셉만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장표에서 이제 왼쪽을 보시면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난 상황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손상이 없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세이프티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었죠.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사이버 시큐리티는 자동차의 해킹에 대응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약간 컨셉이 다른데요. 세이프티는 어떤 위험 요소가 생겼을 때 그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자동차의 사이버 시큐리티는 우리가 잠재적인 위협,
해외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안 위협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내성을 가지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가 궁극적으로 확보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첨단 장비로 바뀌면 그러면 자동차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럽겠죠.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만약에 해킹에 의해서 원격에 있는 해커가 이 자동차를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자동차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자동차고 우리가 안전하게 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사이버 시큐리티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가 그러면 실제로 자동차의 어떤 부분들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자동차의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커넥티비티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연결성이라는 게 결국은 통신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부분을 보시면 모바일 통신, 우리가 지금 현재는 LTE 그리고 5G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5G 중심의 셀룰러 통신, 이동 통신이 이 녹색 부분에 들어가 관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국토부에서 웨이브라고 불리는 이런 통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NFC 통신이라든지 UWB 이런 통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은 아니죠.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재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부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결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그리고 자율주행의 일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동차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자동차에는 어떤 보안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출근을 해서 자동차를 몰고 사무실까지 간다라고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제가 집에서 나와서 자동차에 탑승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이제 문을 열고 시동도 걸고 뭐 이런 작업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 텐데요. 이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서로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인지를 하고 그 위에 차 문을 열어준다든지 시동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이 V2D 기술이죠.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게 뒷단에 PKI라는 기술을 씁니다. 공개키 기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PKI 기술이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자동차 제조사의 PKI가 있고요. 또 다르게는 스마트폰의 제조사가 제공해주는 PK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PKI가 스마트폰, 자동차 요 뒷단에 존재하고 그리고 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를 하면서 이 자동차와 스마트폰 요 둘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인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증이 끝나고 제가 시동을 걸어서 주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CITS라는 사업이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조만간에는 이런 사업들이 국가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자동차는 혼자서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하고 통신을 하면서 이렇게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가령 자동차와 자동차가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도로에 있는 시설물들하고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보행자하고도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주변의 환경을 훨씬 더 잘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통신을 하게 될 때 그러면 무작정 우리가 통신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통신을 안전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보안이 해야 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자동차의 원격 주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혼자서 주행하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하고 통신하면서 주행할 수도 있지만 원격에 있는 서버가 자동차의 일부 주행 기능을 제공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원격에 있는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자동차 이 두 가지가 통신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통신의 채널에 만약에 해커가 끼인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이 통신을 할 때도 안전하게 우리가 하는 것, 이런 것도 보안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완전히 사고가 배제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나는 상황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자동차가 왜 사고가 났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더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보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자동차가 왜 사고가 났느냐라는 거를 분석을 하는 것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것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할 때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행위를 했고, 그리고 이게 뭐 조향등, 이게 깜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향을 했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분석을 하죠.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해결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왜 이런 판단을 내리고 왜 이렇게 주행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머신러닝 기술을 많이 채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면 사고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많이 파악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데이터를 자동차의 내부에 계속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저장된 데이터를 바깥으로 추출을 해서 그 추출하는 데이터를 분석기관에 보내고, 그리고 그 분석기관에서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동차에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안전하게 저장해서 녹화를 해서 저장을 안전하게 하는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바깥으로 추출해서 분석기관까지 넘어갈 때 이 과정을 우리가 안전하게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보안이 다루어야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앞에 장면에서 자동차가 이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동차를 수리점에 이제 맡겨야 되겠죠. 그럼 자동차를 수리점에 맡겼을 때 그러면 이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수리를 해 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차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많은 네트워크가 들어가고 많은 컴퓨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 복잡한 물건을 함부로 고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가령 수리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굉장히 정직한 분들이시겠지만 혹시라도 정직하지 않으신 분들이 자동차의 수리를 맡는다라고 하면 자동차에 뭔가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할 수도 있고 불법적인 변경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동차가 해킹이 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랜섬웨어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차를 대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수리를 하는 김에 제가 만약에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튜닝을 만약에 해버린다라고 하면 자동차 전체의 안전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서로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이게 특정한 부분을 임의로 바꿔버린다라고 하면 자동차 전체의 보안성이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역시나 보안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앞의 장면에서 자동차가 이제 사고가 났고, 그리고 이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수리점에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고 난 차를 대신해서 다른 차량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 차량에서 제가 새로운 차량으로 옮겨가면,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런 것이겠죠. 차에, 이렇게 운전석 위치를 조정을 한다든지, 뭐 핸들의 각도라든지, 사이드 미러의 각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자잘하게는 뭐 자동차에 뭐 제가 주행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여러 연락처나 아니면 제가 가고 있던 목적지나 뭐 이런 정보들도 자동차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동차에서 제가 새로운 자동차로 저의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설정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게 옮겨가는 게 자동차에서 자동차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동차에
클라우드가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쪽 자동차도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으면 그러면 데이터가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필요한데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교통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 쪽의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A라는 금융사에서 여러 가지 금융 이력이 있을 때, 그러면 그걸 B라는 서비스 회사, 핀테크 회사에서 제 금융 데이터나 금융 이력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는 거. 그런데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갈 때 제가 소비자니까, 제가 데이터의 소유자로서 그러면 요 데이터를 넘어가도 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소유권을 제가 유지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마이데이터이죠.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이데이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정한 자동차를 타다가 다른 자동차로 넘어갈 때, 아니면 교통에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이 서로 엮일 때 데이터들이 오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오고 가는 것이 결국은 저의 데이터니까 우리의 데이터고, 이게 마이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 데이터에 대한 각 개인의 소유권 그리고 제어권, 이런 것들이 보안적으로도 안전하게 제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모든 일을 끝내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주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차인 경우에는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충전을 할 때 기존에는 전기차를 이제 충전을 하면 전기만 자동차에서 이렇게 수용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만, 지금 개발되고 있는 적용되기 시작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게 일명 PNC, 플러그인 차지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표준적으로는 ISO 15128이라는 규격을 따르고 있고요. 이 플러그인 차지라는 기술이 도입되게 되면 자동차가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할 때 과금이라든지 결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자동차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를 전력망에 역으로 공급하는, 이게 일종의 이제 마이크로그리드가 될 텐데요. 이 전력을 역방향으로 공급을 할 때, 그러면 제 차랑 그 다음에 한전에서 전력 공급해주는 전력망이랑 또 소통을 하면서 내가 전기를 얼마만큼 공급했으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전료를 얼마나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거래가 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PNC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역시나 PKI 기술이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는 PKI가 3개가 적용이 되는데요. 자동차 제조사가 제공해주는 PKI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충전기에 붙어있는 PKI가 있고, 그리고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자 쪽에 붙어있는 PKI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PKI가 서로 엮여서 이 충전 시스템이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장면을 1번부터 6번까지 살펴보면서 자동차에서 보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부분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율주행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율주행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동차의 첨단 기능이 자율주행으로 집적되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특히나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에는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보안이 필요하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알아서 운전을 하는 것인데, 스스로 알아서 운전을 하려면 크게 인지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지 후에는 자동차가 판단을 내리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행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인지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요 3가지 과정이 크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동차가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주변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를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자동차가 자기가 스스로 탑재하고 있는 센서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든지 라이다 센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변 상황을 내가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는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주변 환경들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도로라든지 또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자동차 이런 것들하고 통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가 아주 원격에 있는 서버들하고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정보들을 통해서 자동차가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안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요걸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센서에서 보안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데요. 센서 자체를 하는 것,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스푸핑이라든지 뭐 통신 제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차의 자체 센서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보안 공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센서를 쉐어링하는 관점입니다. 이 장표의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텔레비전 광고를 하기 위해서 했던 일종의 이제 광고 행사였는데요. 근데 센스 쉐어링을 설명드리기에 굉장히 좋은 그림인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대형 트럭이 앞서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뒤따라서 까만색 트럭이 자동차가 뒤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트럭이 천천히 가니까 추월을 하고 싶어도 앞 상황이 안 보이잖아요. 큰 트럭이 앞에서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트럭이 앞에 있는 카메라로 도로 전방 상황을 뒤쪽에다가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뒤에 따라가서 따라가는 까만 자동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추월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하면 위험한 상황이냐, 요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센서 쉐어링의 기법인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간략하게 보면, 그러면 앞쪽에 트럭이 센싱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을 뒤쪽으로 통신을 통해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장표에서는 이게 이제 텔레비전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만, 텔레비전 화면이 자동차 내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내부에 화면이 있고 그 영상이 이렇게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송출되는 이런 형식인 거죠. 이렇게 되면 트럭에서 뒤에 있는 트럭으로 한번 이렇게 호흡을 띱니다. 이렇게 호흡을 한번 띄면서 앞에 센싱했던 데이터가 뒤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띄느냐, 그 다음을 한 번 더 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계속 넘어다니게 되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 데이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된 관심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처음에 누가 만들어냈느냐, 그리고 이 데이터가 처음에 만들어진 시점에서 변경 없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안 관점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겠죠. 이런 것들은 5G 통신에서 우리가 5G 통신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통신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이런 그 HD급 고화질의 영상도 지연 시간 없이 빠르게 전송을 해줄 수 있어요 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근데 그 데이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5G 자체가 제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이제 보안 기술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협력 주행입니다. 이게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주변하고 소통을 하면서 주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주변에서 여러 환경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LDM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LDM이 로컬 다이나믹 맵이라는 것이고요. 이 LDM은 자동차 내부에서도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주변에 있는 도로나 이런 데에서도 LDM 정보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DM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충분히 잘 인지를 하게 되면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LDM이라는 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LDM은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레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카테고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계층은 굉장히 바뀌지 않는 정보입니다. 우리의 지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지도 데이터는 지형이기 때문에 거의 안 바뀌죠. 그런데 길가에 있는 지형물들, 이런 것들은 일부 바뀔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뭐 카메라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일부 공사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동안 도로 공사를 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레벨 2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레벨 3에 해당되는 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도로 구간에서
정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호가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교통신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세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벨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면 보행자가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레벨 4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는 굉장히 아래쪽 레이어, 이렇게 현장, 도로에 가까이에서 유용한, 빠르게 소통되어야 유용한 정보이고, 어떤 데이터는 위쪽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서 다시 내려와야 더 유용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 데이터들이 위쪽으로 수집돼서 올라가기도 하고, 위쪽 데이터가 밑에서 또 내려오기도 하고, 그 밑에 있는 데이터가 서로 빠르게 유통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아래쪽 데이터가 정리가 돼서 이렇게 위쪽으로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클라우드 그 데이터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개별 차량에게 전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 차량끼리 주고받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도로 가까이에서 굉장히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엣지가 들어갑니다. 이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센트럴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줘야 되는 서비스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저지연으로 제공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엣지죠. 그래서 로컬에 엣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 엣지들도 엣지들 간에 상호 협력해야 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엣지들 간에도 안전하게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되는 주제인 거죠. 그리고 특히나 도로에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해서 우리가 LDM, 지도를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정보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인정보는 차량의 번호죠. 차량 번호가 카메라에 찍혀서 이 어떤 차량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이 프라이빗한 정보잖아요. 개인정보.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를 우리가 또 안전하게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 LDM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이 업데이트한 정보를 공유를 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좀 간략한 버전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구간에는 웨이브 통신을 사용하고 일부 구간에는 셀룰러 통신을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도 뭐 각각의 엣지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클라우드들이 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웨이브는 웨이브대로 따로 놀고 셀룰러는 셀룰러대로 따로 놀고 이런 것이 아니겠죠. 이 양쪽의 네트워크가 서로 보완적으로 동작을 해야만 훨씬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게 되려면 많은 데이터들이 이 왼쪽 네트워크와 오른쪽 네트워크 사이에서 데이터가 오고 가야 되겠죠. 그럼 이 오고 가는 것에는 당연히 보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안이 없이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면 이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가 맞는지, 과연 믿을 만한 주체가 이 데이터를 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없는 데에서 받아서 믿을 수 없는 데이터를 제가 가지게 됐는데,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장표에서 보시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Secure Commun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다 보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암호화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양쪽의 주체들이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인증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양쪽 주체가 서로가 누구인지를 인증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까지 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이제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게 CITS 사업입니다. CITS는 국토부에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불리는 이런 사업이죠. 그래서 CIT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안이 이미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보안이 적용되어 있는 것은 녹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CITS PKI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 PKI를 중심으로 해서 V2B나 V2I 통신에 필요한 안전한 통신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남아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프라 뒷단에 필요한 보안 인증 체계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안이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안 관제에 훨씬 더 가까운 문제인데요. 이 각각의 교통 인프라 시설물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안적으로 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차근차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이제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게 이제 원격입니다. 원격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추구하고 있는 이런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어떤 스타트업들을 보면 자율주행하는 키트를 자동차에 탑재를 해서 원격에 있는 제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대신 운전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발레 파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뭐 제조사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제공자들도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정보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자동차의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시면 제일 아래쪽 부분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하고 있는 영역들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자동차 제조사가 이 부품사의 부품들을 모아서 완성된 자동차를 만들죠. 그래서 자동차에 연결성을 어떻게 넣을 거냐, 안전하게 세이프티를 어떻게 더 강화할 거냐, 자율주행을 어떻게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렇게 자동차가 완성됐을 때 파생되는 산업들이 또 있습니다. 요 장표에서 녹색으로 테두리 되어 있는 것이고, 요게 이제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요. 1번을 보시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2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을 보시면 다양하게 서비스 종류들이 적혀 있긴 합니다만 이것들이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미래에는 자동차에도 그대로 들어갈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주체들이 모바일 서비스 업체들이죠. 이런 모바일 서비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또 하나의 새로운 스크린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N스크린 전략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죠. N스크린이라는 게 우리가 PC에서 보던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옮겨갈 것이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보던 화면을 PC로 어떻게 옮겨갈 것이고, 그리고 이걸 태블릿까지 또 어떻게 옮겨갈 것이냐. 그리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 TV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크린을 이렇게 쭉 옮겨가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모바일 서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혁신적인 새로운 스크린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자율주행이 되니까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하게 될 테고, 이 모바일 서비스 때문에 생기는 엄청난 시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래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자동차의 텔레매틱스도 이런 클라우드화 그리고 이제 플랫폼화 하고 있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 장표는 현재 현대자동차의 이제 제네시스의 최신형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앱의 화면을 제가 캡처해 온 것들인데요.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들이랑 연계되는 그런 방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에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바라보면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이데이터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쌓이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이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쌓이는 데이터가 결국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 자동차를 옮겨가더라도 그러면 이 자동차에 대한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사이에 연계를 하면서 이 자동차의 밑으로 데이터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 자동차를 제가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결국은 저에 대한 교통 이력이라든지 운전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돼야 되고, 그 데이터 자체가 이동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이동성을 갖도록 하자라는 게 우리가 교통 분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겠죠. 당연히 이런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려면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 그러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호화해서 잘 관리해요,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데이터 자체가 계속 흘러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흘러다니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유용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미래에는 보안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생기고,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가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자동차는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동차 자체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퍼레이션 데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고, 요거는 운전자에게 묶이는 데이터기보다는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묶이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르게는 제가 자동차를 탑승을 해서 여러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때는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생기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혹은 서비스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자동차에 묶이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자에 더 묶이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유저 바인딩이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오퍼레이션 데이터는 디바이스 바인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결국은 자동차 제조사의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흘러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르게는 전기차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기존에는 전기차를 우리가 충전을 한다 그러면 전기차에 충전 코드만 꽂아가지고 자동차에 이제 전기만 공급했던 거죠. 가령 우리가 스마트폰을 벽에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하면 그때는 전기만 들어오는 것이지만, 근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전화를 컴퓨터랑 이렇게 연결을 한다 그러면 USB 케이블을 통해서 양쪽의 데이터를 동기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런 게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전기를 충전만 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 통신을 같이 함으로써 데이터에 전기를 충전하는 것에 대한 과금, 결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우리가 자동차를 충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안정적인 시간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자동차를 진단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야 될 게 있을 때 업데이트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차를 충전하는 시간이 이게 1분, 2분에 끝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충전을 한다 그러면 이 유선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통신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고 가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엄청나게 활용할 가치가 미래에는 많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새로운 미래의 비즈니스가 또 생길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데이터 거버넌스가 해결해야 되는 또 다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에는 자동차에서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약에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의 가격이 얼만다라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유용한 데이터들, 나만의 정보들이, 굉장히 소중한 정보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데이터가 악용돼서 범죄자들에게 활용될 그런 위험에도 노출되겠죠. 자동차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자동차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될 테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미래에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동차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협력주행을 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가 원격에 있는 서버랑 연결하면서 생기는 그런 정보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서비스들하고 연결되면서 생기는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르게는 자동차의 유지보수나 관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기는 이런 데이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이 데이터의 활용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부터도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2016년 9월 달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문서인데요.
자율주행에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왼쪽에 빨간색 테두리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아래쪽에는 세이프티, 사이버 시큐리티 요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데이터 레코딩 앤 쉐어링이 있고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거고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레코딩을 하는 것이죠. 레코딩해서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바깥으로 어떻게 공유를 해서 활용할 것이냐 이 측면을 굉장히 중요한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고려해야 되는 큰 로드맵을 그린 것이죠. 그 로드맵에 이런 데이터 레코딩 앤 쉐어링, 그리고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자율주행 자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미래의 산업에서 이 자동차의 데이터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데이터가 미래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거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문서가 하나 있어서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요것은 이제 작년 9월 달에 미국의 DoD, 그러니까 Department of Defense, 이게 이제 국방부에 해당되는 이런 기관이겠죠. 이런 DoD에서 자신들에 대한 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기관으로서 거듭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인데요. 미래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정리를 잘한 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8가지 프린시플, 원칙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데이터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성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것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문화로까지 이어지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데이터가 수집됐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액세스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활용에 대한 가용성은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수집되고 축적이 됐을 때 이걸 머신러닝 내지는 AI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I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의 체계를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준법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 천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4가지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을 정립해 나가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전체를 운영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탤런트, 재능 내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7가지 고als 또 설정하고 있는데요. 약자들만 모아서 볼티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지블, 이건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액세시블,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들이 서로 모종의 관계를 맺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보안이라는 게 궁극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이런 신뢰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상호 호환성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모두 안전하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의 집합이 결국은 크게 보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 요소들이 된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데이터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모아서 축적하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 전체적인 뼈대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걸 판단하는 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US DoD의 이
데이터 전략 문서는 굉장히 참고가 될 만한 이런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이 됐을 때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DevOps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DevOps가 개발, 디벨롭먼트랑 운영,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데브와 옵스 요거 두 개를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개발하는 조직이 오퍼레이션도 일부 맡고 함으로써 훨씬 더 빠른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고 요게 이제 애자일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문서는 시게이트라는 회사가 이제 내놓은 문서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 데이터라는 게 여전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기껏해야 우리가 활용되는 건 32%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 나머지 데이터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활용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배리어들, 문제의 장벽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를 보시면 모여 있는 데이터들이 보안이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시스템들이 사일로로 개별적으로 따로 놀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활용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방향성으로서 DevOps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자체를 계속 굴린다는 거죠. 오퍼레이션을 계속하는 이런 컨셉이 DevOps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DevOps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앞에서 미국 국방성에서 이야기한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이런 골들 이런 거를 참고를 한다면 우리가 훌륭한 데이터 거버넌스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본다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체들이 물론 자동차 제조사 중심에 돌아가는 구조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만 이게 자동차가 첨단화되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붙고 그리고 그걸 활용한 여러 사업들이 생기면서 여러 주체들이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는 주체들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많은 주체들 간에 서로 협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처럼 자동차 제조사가 주도하는 큰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네. 근데 자동차 제조사가 모을 수 있는 데이터가 또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동차 보험사가 모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를 활용해서 주행을 하는 뭐 택시 업체라든지 마스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데이터들이 서로 개별적인데 이 데이터들이 한 군데 모이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러면 모으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미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들을 모으는 또 빅데이터를 만들면 빅데이터들을 모으는 빅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빅데이터 시스템 오브 빅데이터 시스템이 되니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이거를 분산 환경에서 우리가 탈중앙화 방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게 블록체인에서의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블록체인 플랫폼을 두고 각각의 주체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데이터들을 필요한 만큼 서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있어서 탈중앙화 환경을 제공해주는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쓸모 있는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우리가 기존에는 데이터가 생성되면 그러면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을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하는 것 그게 이제 데이터 시큐리티였죠. 생성된 데이터를 우리가 축적하고 그걸 이제 안전하게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존에 많이 해왔던 거죠. 근데 이 데이터를 그냥 가만히 우리가 축적만 하고 안전하게 보관만 하고 있으면 이 데이터가 절로 부가가치를 만들어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다르게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동전을 만약에 모아요. 그러면 제가 동전을 굉장히 열심히 모아서 그걸 항아리에 모아 놓았다. 그러면 이 항아리를 누군가 훔쳐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보안 위협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 튼튼한 금고를 마련하고 그 금고 안에 제가 항아리를 통째로 해서 동전을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까지는 좋죠. 이거는 아무도 이제 훔쳐가지 못하게 될 테니까 이까지는 좋지만, 근데 남아있는 문제는 이 동전 자체가 저절로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도 가만히 있어서 이 데이터가 저절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의 측면이고, 데이터가 생성됐을 때부터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리고 이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그리고 이게 넘어서 공유되고, 그리고 밸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거버넌스가 있어야만 데이터를 주는 쪽에서는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주니까 저 받는 사람은 요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데이터를 악용하진 않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데이터를 받는 쪽에서는 데이터를 내가 받았으니 요 데이터를 내가 요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데이터의 거버넌스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제가 그 앞단에서는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이버 시큐리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자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이런 보안 기술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르게는 자동차와 외부의 요소를 서로 통신을 하는데, 이 통신을 안전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보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양쪽 통신을 안전하게 하려면 보안 인프라가 있어서, 이 보안 인프라가 인증도 제공해주고 암호화도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르게는 이 적용된 보안이 한번 적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안이 안전하게 이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일정한 수준의 보안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안을 적용을 했는데 새로운 위험 요소들이 계속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킹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대적으로 보안의 기술 수준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끌어올려 주는 거, 요게 이제 보안 관리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보안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체계를 만드는 게 한편으로는 자동차 자체를 안전하게 우리가 신뢰 있게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서 오고 가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으니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측면이 있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결국은 데이터 거버넌스, 아래쪽에 쭉 깔리는 이 데이터 거버넌스가 있어야만 결국은 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게 결국은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자동차 전반에 부관되어 있는 새로운 산업들, 이런 산업들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자동차의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